오늘을 사는 이유 오스기니스 제3장 시간의 은밀한 독재.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제 자명한 것을 재진술하는 일이 지성인의 첫 번째 의무가 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은 우리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정확성, 조정, 압력 같은 현대의 특징들은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면 자명한 것들이다. 그럴 시간이 없어서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현대 세계에서 시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뿐 아니라 사방에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며 우리를 연타하고 우리의 날들을 통제하지만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현대 빠른 생활을 묘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현대적 시간관에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심층적 특징들이 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특징들만큼 자명하진 않지만 그와 똑같이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간의 진정한 독재 행위이며 특히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이들에게 중요하다. 현대적 시간관의 심층적인 첫째 능력은 실제 꼬리표를 붙여 이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능력이다. 단어는 우리가 실제에 부착하는 손잡이 또는 꼬리표이다. 단어가 큰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물을 부르는 방식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자주 부르다 보면 결국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 머지않아 놀랍고 특이한 것은 평범하고 자명한 것이 된다. 별명을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그러한 예다. 단어는 힘을 발휘한다. 누군가를 키다리나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비만해지거나 총명해지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자주 불러보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시간에 대해 말할 때 쓰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표현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강가되기 때문이다. 일상 언어에 뿌리 박힌 표현들이 우리의 시간관을 형성하고 따라서 시간 자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지시하고 주조한다. 예컨대 시계의 가장 강력한 한 가지 결과는 우리를 하나의 거대한 시계로 보게 만든 것이다. 17세기 과학자 로버트 보일의 말을 빌리자면 근대 과학의 초창기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시계 장치였다. 현대의 관점들이 초기 근대 관점을 대체하긴 했지만 시계 및 시계 시간의 잠재의식에 미친 강력한 영향은 여전히 우리를 언어를 통해 우리의 실제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하나는 한때 공간을 가리켰던 단어들이 이제는 시간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문명화되다 라는 단어는 그 핵심에 공간적 요소가 있었다. 문명화된 것과 문명화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열쇠는 공간적으로 넘어서다 라는 개념이었다. 어떤 집단이 스스로 문명화되었다고 보았다면 그 사이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이들은 문명화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울타리 너머에 있었다. 가장 유명한 예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문명화된 사람들로 본 반면 그 계몽된 사이의 울타리 밖에 있던 모든 이들은 야만인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이 측정 기준이 시계 및 시간의 부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문명화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공간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뒤편에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야만인이 아니라 원시인, 반동주의자, 구석기 시대 사람이다. 측정 수단은 이제 마일과 경계선이 아니라 연도와 기간이 된다. 새천년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고주들이 연대기적 우월의식을 뽐내어 쇼에 나와서는 지난 것을 조롱하는 말투로 그거 너무 20세기적이네요 했던 것과 같다. 좀 더 진지한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의 위대한 옹호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성숙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에게 국한시키고 따라서 어린이와 후진적 사회를 배제했다. 더 치명적인 예를 들자면 볼셰비키들은 시간을 사람들을 몽땅 평가절하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918년 1월 소련의 건국 문서였던 노동 피창민 인민의 권리 선언에서 레닌은 옛 체제의 생존자들을 예전 사람들로 부르며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숙청했다. 한때 공간을 가리켰으나 이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인 또 다른 예로는
진보가 있다. 이 단어는 예전에는 공간을 지칭했으나 지금은 거의 언제나 시간을 지칭한다. 존 버니어는 철로 역정은 하나의 여정을 의미했고 왕의 진보는 길을 따라 걷는 왕의 행렬을 의미했다. 즉 과학적 발견이나 실력 향상이나 성숙보다는 축제 차량의 움직임이나 대형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더 가까웠다. 지금 물론 전자의 의미가 더 흔한 편이다. 진보 및 진보적인과 그 반대어인 반동적인, 한물간, 구시계 같은 단어들은 과학과 기술과 시민권 등의 분야에서 전진 또는 후퇴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많고 항상 공간이 아닌 시간적인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것은 정치와 신앙의 영역에서 결정적 문제가 된 것은 진보를 당연히 자동으로 긍정하기 때문이다. 진보의 깃발 아래 제한된 것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다. 현대인에게는 진보를 주장하지만 해도 충분한 논증이 된다. 둘째, 시계 시간에 잠재의식이 미친 강력한 영향은 언어가 들어간 묘사의 탈을 쓴 채 슬그머니 평가하는 경우다. 이런 언어를 묘사하는 채 하지만 실은 칭송하거나 비난한다. 앞에 예들을 보면 명백해진다. 진보는 전진을 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진을 좋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평가가 묘사와 뒤섞여 있고 이를 철회하기란 불가능하다. 진보주의에 찬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테크놀로지는 우리를 진보주의자로 만든다. 진보는 당연히 좋고 항상 좋고 자명하게 좋고 틀림없이 좋다. 반동은 당연히 나쁘다. 계몽주의 신조가 낳은 진보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옳을 뿐 아니라 어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물론 앞으로 있을 것이 무엇이든 틀림없이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진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요청을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기회 또는 기준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어떤 것이 진보적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만일 어떤 것이 반동적이라면 명백히 나쁘고 그것으로 끝이다. 논의 끝. 은밀히 스며든 판단이 발휘하는 동일한 능력은 역사적 시기를 묘사하는 말에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대 초기에 처음으로 암흑시대, 중세, 근대와 같은 표준적인 꼬리표들이 사용되었다. 이들 시대에 관해 역사학자만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명백하다. 즉 앞선 시대에는 가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두 번째 시대의 가치는 모든 발전의 결정인 근대로 이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역사의 모든 시기는 지금의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역사의 절정이 아닌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능력이 우리로 그것을 믿게 만든 것이다. 아니 더 새로운 것이 더 참되고 최신의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면 이 세대에 몸담은 우리가 역사의 완결체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우리가 역사의 정점이므로 지금까지라는 수식어는 잊어도 좋다. 분명히 역사의 목적은 우리이고 현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샴페인을 터뜨려 건배할 시점이다. 현대적 시간관에 숨겨진 둘째 결과는 추정이다. 시간에 관한 현대적 언어에는 선호와 편견이 붙박혀 있는데도 그 선호도는 진술되지 않고 그 편견은 논의되지 않는다. 황제가 쓴 칙서가 제국 안에서 절대적인 것처럼 현대적 시간의 독재는 검토 없이 그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관점과 선호를 강요한다. 그것은 확실히 그리고 의문의 여지 없이 사물을 보는 이런 방식이 바로 사물을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간주한다. 진보, 진보적인, 진보주의 같은 단어들은 꼬리표를 부착할 뿐 아니라 추정하는 분명한 예들이라. 말할 필요도 없이 만일 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있다면 그런 용어들은 완전히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진, 선, 미, 정의, 성숙 등의 어떤 개념들을 가정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면 사람들이 진보로 여기는 것과 하락
또는 퇴보로 여기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기준이 전혀 없다면 진보적이라는 개념은 금세 우주론적 신화가 되고 만다. 사실 그런 우주론적 신화는 고대 세계 신화들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정치 영역에서 진보적이란 용어는 옳든 그르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실질적이든 유토피아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든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법의 암호가 되고 하는데 보통은 명확한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진보적이란 용어는 포스트모더니즘, 정치적 올바름, 사회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성혁명 같은 것을 위한 발명이자 알리바이다. 그들은 진보적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들에 대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 용어 자체는 계속되는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적 신념의 명성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일부 옹호자들은 진보가 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다른 옹호자들은 시장을 통해 또는 과학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신성한 덕계라 부른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바빌론의 마르두크 신앙, 제우스와 아폴론과 아테네를 믿는 그리스의 신앙 같은 다양한 우주론적 신화들이 제공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진보주의가 세속 좌파의 신성한 덕계가 되었다. 고대에는 다양한 우주론적 신화들이 개개인의 신들의 대리인으로 여겨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현대 세속 좌파의 경우 진보적 신화가 그들의 역사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 정당화된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계속되는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 신념은 더 이상 신빙성이 없다. 그 신념은 진흙탕에 빠졌고 24기에 벌어진 홀로코스트나 양차 세계대전, 집단 학살을 예방하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기대했던 진보가 전반적인 인간의 진보였든 경제적 발전의 꿈이었든 간에 젊은 세대는 눈에 띄는 욕구 불만과 냉소주의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슨 결론에서 나온다. 곧 약속된 미래가 과거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진보적이란 말이 여전히 자명한 용어로 과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이처럼 그 토대가 약할 뿐 아니라 이론적 결함도 안고 있다. 이번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다. 첫째, 진보에 대한 주장은 성경적 시간관과 소망에 붙은 기생충이었고 이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이 주장한 진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못했다. 진보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진보적이란 용어가 쉽게 역행적이 될 수 있던 것은 그것이 확장된 상태 일부 업적들이 개인의 자유와 관해서에는 전진이 아니라 한 걸음 후퇴했기 때문이다. G.K. 체스터티는 진보는 단지 우리가 그 최상급을 결정하지 않은 것의 비교급일 뿐이다 라는 말로 이 내재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T.S. 엘리엇은 진보적으로 거꾸로 나와가는 시대에 관해 진술한 적이 있다. 존 그레이는 인본주의 진보관이 정확히 유대교, 기독교 관점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속적 인본주의를 신성한 유물로 묘사하기까지 한다. 인간이 점차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은 현대 인본주의의 주된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을 유일신 종교에서 떼어낸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기보다는 무의미해진다. 둘째, 진보적이라는 용어는 곧바로 일종의 자화자찬이 된다. 그레이가 고발했듯이 세속 사상가들이 인류의 이야기는 진보의 이야기라고 말할 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그 진보의 구현체라고 스스로를 치켜 세운다. 오기스트 콩코가 말한 유기적 사회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허버트 스펜스의 최초 정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말에서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역사의 절정으로 자아자찬했고 따라가 역사가 그들이 선호한 사회 형태의 극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오히려 역사는 그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수치스럽게 했을 뿐이다. 셋째, 대다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진보주의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가정들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가정들이 종종 그들을 배신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종종 인용하는 마틴 루서킹의 말이 있는데 그 문장은 원래 19세기 시어도어 파커가 쓴 것이었다. 도덕적 우주의 궁형은 길지만 정의적으로 휘어져 있다.
그러나 1965년 2월 할리우드의 이스라엘 회당에서 토라에 의해 설교할 때 킹은 이 어구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런 자신만만한 진보관을 뒷받침할 만한 가정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진보 개념은 킹이 소로를 인용하며 개선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개선된 수단이라고 공격했던 관념보다 나을 게 없다. 좌파 진보자들이 자기들의 역사의 오른편에 있다고 힘차게 주장하며 대적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 그들은 과거나 현재 어느 때에 근거해서도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사실 진보주의자들은 주장의 신빙성은 유엔에서 니키타 호르쇼프가 화를 내며 발로 연단을 쾅쾅 치면서 좋든 싫든 간에 역사는 우리 편에 있소. 우리가 당신네들을 묻어버릴 것이오 라고 외쳤던 것보다 나을 게 없다. 넷째, 진보주의는 종종 유일신으로부터 절대적이고 공격적인 진리관을 가져오지만 종종 그것의 좋은 가치관들이나 교정책은 빠뜨린다. 그래의 가차없는 경고를 다시 보자. 진보의 이야기에 맞지 않거나 맞추길 거부하는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이든 인간 이하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역사의 변두리로 추방되었다가 사멸에 처할 수 있다.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예를 보여주는데 서구의 많은 좌파 운동들의 수사에 그와 똑같은 불관용적인 관용의 논리가 담겨있다. 그레이는 유일신들이 자유적인 가치들을 탄생시켰다면 그 신앙의 공격적인 세속의 유형은 그런 가치들의 종말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결론짓는다. 물론 시절이 좋을 때는 진보적 태도 자체가 그 근거보다 더 강력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 소망의 능력이다.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보적 태도, 특히 과거에 대한 경멸로 넘쳐흐르는 오만이다. 트루만 대통령 시절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스는 어떤 저명한 유럽인에게 진술한 내용은 그런 편견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장차 진보주의가 어떻게 아메리카 공화국의 독배가 될 것인지를 잘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뒤돌아보면 내가 다뤄야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원자시대 조그만 18세기 농부 공화국의 헌법을 짊어진 세계적 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조종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흐른 후 진보의 문제는 미국에서 더욱 악화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지만 진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격동의 60년대 이후 많은 좌파 진보자들이 홍보하는 사상은 1776년 미국 혁명의 사상과 이상보다는 1789년 프랑스 혁명과 그 후예들에게 더 빚지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너무나도 많은 대중 지식인들은 그들 자신의 위대한 자유실험이란 뿌리와 충돌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자기가 추구하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잘 알고 있으나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지식인의 배반, 최신판이 되었는지 모른다. 어째서 배반인가? 너무 센 단어이긴 하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의 공식 사회 비평가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초창기에 권력 분립의 핵심 역할을 했던 히브리 선지자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왕의 권력과 제사장의 권력의 대척점에 섰던 선지자들은 이중 과업을 갖고 있었다. 첫째, 긍정적으로 그들이 국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건국 헌법이었던 언약의 이상과 조건으로 되돌아가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었다. 둘째, 부정적으로는 왕과 제사장, 백성과 거짓 선지자를 막론하고 온갖 형태의 권력 부패에 도전할 책임이 있었다. 선지자들의 이중 소명은 유대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그 존재가 이어지는데 매우 중요했으며 오늘날에는 대중 지식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책임이 있다. 이들의 책임은 국가가 각자의 이상에 걸맞게 살도록 촉구하고 그런 이상이 타락할 때는 도전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듯이 오늘날 특정 유형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무척 위험하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에 근본적으로 충성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역은 부패와 불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은 단순히 경로를 벗어난 게 아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속적 존속에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특징에 대한 다른 견해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특정한 진보적 공공지식인들이 위험한 이유는 미국 혁명 및 독특한 자유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 충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가치, 자유, 진보, 변화와 같은 단어들의 단순 반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치관인가, 자유의 뜻이 무엇인가, 진보는 어떻게 규정되며 진보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변화라는 용어는 진보라는 용어만큼 기만적일 수 있다. 현대 세계는 변화에 긍정적인 편견이 있기에 이 용어는 종종 빈약한 변화나 심지어 변화를 위한 변화를 가리킬 때도 있다. 그런데 변화의 세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변화든 좋고 진보적이란 평을 받는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새 것을 기뻐하고 옛 것의 연속성을 경시하며 그 변화를 정당화하거나 평가할 필요성을 무시한다. 그 변화는 더 좋은 쪽인가, 더 나쁜 쪽인가? 이런 질문은 부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변화밖에 없다. 진보는 변화이고 변화는 진보이며 이게 전부다. 유토피아주의는 그런 미검토된 가정으로 잔뜩 부풀려져 있다. 예컨대 18세기 고전 로마 제국 세망사의 저자인 에드워드는 이런 유명한 주장을 폈다. 자연의 힘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민족도 본래 야만주의에 다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안전하겠다. 우리는 그러므로 각 시대가 인류의 진정한 부, 행복, 지식, 어쩌면 미덕까지도 증가시켰고 여전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즐거운 결론을 받아들여도 좋다. 당대의 모든 선량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처럼 기본 역시 유리잔이 언제나 가득 차 있다고 확신했다. 결국 이성과 자연의 힘이 그 메시지를 공포했으니 그로써 괴테가 칸트를 자랑하던 교육받고 교양 있고 고도로 문명화된 독일이 어떻게 힘러와 하이드리히와 아히히만의 야만적인 독일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존 그레이 같은 사상가들이 줄기찬 현실주의는 오늘날 그런 순진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본은 프랑스 혁명 후에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던 1794년에 죽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 이전 시대의 악의 축약판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참사였다. 적나라한 사실은 공포 정치와 홀로코스트 둘 다 고도로 교육받고 번창하던 문명화된 국가들이 야만주의로 되돌아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자연의 힘을 통한 진보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기본의 계몽주의 가정은 명백히 틀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18세기부터 유토피아주의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1960년대까지 진보, 개선, 개량 같은 단어는 중얼거리기만 해도 자신감을 불어넣고 다음번 언덕 너머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온 세상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거창한 유토피아의 이념으로 한 세기 동안 수억 명이 학살당한 후 오늘날에는 이런 진보 간의 가정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성을 드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들의 철학에 대한 자기 비판이 거의 없었음이 드러났다. 만일 기본이 동시대의 극작가 리처드 세리든이 하원 연설에서 보여주었던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세리든은 다른 의원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것은 옳은 것과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옳은 것은 새롭지 않았고 새로운 것은 옳지 않았다. 계몽주의적 가정은 크고 작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잘 살아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정이 너무나 자주 작동한다. 한편으로는 현재는 과거보다 특권을 누린다. 다른 한편으로 미래는 현재보다 특권을 누린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과거보다 현재 특권을 부여하게 하는 그 가정을 으스대는 주장이라고 언급하며 공격했다. 현대적 시간과는 셋째, 은밀한 독재는 역설이다. 현대 세계에서 시간의 속도와 그것이 가는 압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가 우리의 범주와 결론들을 엉망으로 만든다. 안정적 확신, 확실한 판단, 오래 간직된 믿음, 오래된 전통, 새롭고 대대적인 발견, 혁신적인 새 유행은 모두 축하 행사도 없이 현대적 시간이라는 변화의 토네이도에 휩쓸려 버린다. 따라서 이런저런 영역에서 우리가 아이러니를
수확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에 직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좌파, 우파,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반동주의자 같은 우리의 범주들은 너무 낡아서 누더기가 되었다. 20세기 한밤중에 가까웠던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일, 소련, 불가침의 조약이란 뉴스로 세상을 놀랍게 했을 때 영국의 한 익살꾼은 우리의 모든 이념들은 과거의 이념이라 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오늘날 더 적합하다. 대중적 범주들은 남용되고 진부해졌고 시간의 가차없는 속도 때문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고 말았다. 때때로 눈에 띄는 전통주의에 익숙한 허울, 자유주의의 눈먼 반자유주의, 또는 일부 보수주의에 숨막히는 진보주의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전입하는 후입하다라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수의 21세기 진보주의자들이 18세기의 진보관, 19세기 과학관, 사실과 객관성에 대한 20세기의 중반의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입장들이 한물 같다는 게 아니라 연대기적 우월의식 자체가 현대적 시간관의 유산이다. 틀렸다는 것이다. 역설은 보수주의 편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많은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사랑한 것처럼 더 자유주의자를 미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의 시작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비즈니스와 환경에 관한 한 결코 보수적이지 않다. 이런 영역들에서는 아무도 이 용감한 새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단호하게 진보적일 수 없다. 이런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된 현대적 시간관이 필요 이상으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각자 믿는 바를 확실히 하고 목표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와 인간성은 물론 오늘을 붙잡고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도 달려있기 때문이다.